자, 홀을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훌훌은 그 입양,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주인공도 입양됐고, 그리고 여기 그 주인공 유리의 친구인 세윤이라는 애도 입양이 된 친구잖아요. 근데 특히 세윤이의 케이스는 그 미혼모로부터, 그러니까 그 엄마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 입양이 된, 그러니까 낳은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입양이 된 케이스인데, 이런 이런 그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를 무책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 지금 생각되기로는 저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물론 그 버려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 아기의 입장으로서는 그 본인의 진짜 엄마가 그리울 수 있고 궁금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더 많은 걸 그 입양되었을 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낳은 엄마 또한 그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는 일단 그 키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하면 좀 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입양돼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별로 큰 애착이 없고, 오히려 그 가족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느슨한 가족이라던가 다양한 가족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냥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 필요와 충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것들이 정도가 지나쳐서 뭐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경계하고 반대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꽁꽁 얽어매는 것은 그건 역시 또 다른 아픔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느슨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느슨함의 결과 아니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음,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54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학교라는 데가 주봉이 같은 애들한테는 안 맞지. 학교에서 좋아하고 칭찬하는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하면서 학교를 통해서 성공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거기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좋은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질문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분을 뭔가 체크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예주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서당계 3년이면 뭐라느니, 완전히 이제, 예.
저도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네, 체크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예주는 수혜자 아니야? 수혜자? 이런 시스템 음, 이런 쪽 아니야? 상대적으로? 네, 뭐, 네, 선생님도 이런 그런 거, 덕을 본 사람이거든. 만약에 선생님이 원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와 완전 바보였겠다. 음,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하고 나무 잘 타야 되고 달리기 빨라야 되고 싸움 잘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선생님이 살아남기란 거의 어려웠을 거다. 완전 거기 최하 등급의 정말 능력 없는 어떤 그런 인간이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시스템 지금 태어나기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있고, 음, 선생님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늘 그런 네, 얘기를 해. 아,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막 졸고 뭐 이랬던 애가, 뭐, 학예 같은 데라던가 아니면 뭐, 체험학습 이런 데 가가지고, 장기자랑 하는데 뭐 춤을 추는데 아주 막 신들린 듯이 춤을 추는 거야. 어? 막, 그, 그 아이돌의 노래들을 다 바꿔가면서, 야, 자기는 하나도 못하겠는데 저 많은 노래와 안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저렇게 잘하냐. 어? 저렇게 생기는 애를 맨날 수학 못한다고 구박하고 앉아 음,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너무 문제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편이 네, 저는, 네,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음. 엄청 공감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이런 시스템에서 좋은 그러니까 유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끼가 있고, 다른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학교에서는 잘 뽐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갔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혹시 부시맨이라고 알아? 부시맨? 아니요. 부시맨이라고 아프리카에 사는 좀 키가 작은 부족이야. 부시맨이라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게 이제 부시맨을 다룬 영화야. 부시맨 영화고. 음, 이제 이 부시맨 부족 종족 이 영화 속 인물이고 어 어쨌든 이 부시맨 종족들이야. 그 부족들 부시맨 부족들이야. 그래서 쌤이 그 철학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인류들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시맨이 노벨상을 탈 수는 없다. 하지만 부시맨이 노벨상을 만들 수는 있다. 라는 말을 했어. 음, 무슨 뜻 같아? 부시맨이 노벨상을 시맨이 노벨상을 만들 수, 부시맨이 노벨상을 탈 수는 없다. 그런데 부시맨이 노벨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들은 그러니까 부시맨이 노벨상을 탈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그 시스템, 현재 그 서구 중심의 어떤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스템 속에서 이런 그 자연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활을 쏘아서 사냥해서 먹고 살고 이러거든. 그런 사람들이 뭐 공부해가지고 논문 내가지고 그 인정받아서 어, 노벨상을 타는 그런 일이 있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지. 현재 제도권, 문화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이 노벨상을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맨들이
부시맨의 기준에서 훌륭한. 음, 어? 부시맨들 기준의 노벨상이 있다라면, 노벨상을 만든다라면, 그럼 오히려 누가 노벨상을 노벨상 수상자들이 오히려 부시맨 그 노벨상에 가서는 뭐야? 전혀 그걸 탈 가능성이 없겠지. 그들이 막 나무를 빨리 올라가는 거라던가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바라보는 거라던가 뭐 발자국이나 이런 거만 보고도 뭘 안다던가 그냥 아무 나침반이나 이런 거 없이도 방향 같은 걸 뭐 안다던가 이런 거는 그 부시맨들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 그것과 역시 이제 같은 맥락 아니겠나. 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 그 금은보화 명품이 네, 도시에서는 아주 귀하잖아. 네.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명품 가방과 금은보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히려 물 한 병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어쨌든 도시에서의 물 한 병과 사막에서의 물 한 병, 이 서로 다른 쓰임이듯이 그런 그 상황이라던가 때에 따라서 그 평가받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물음이 하나 나오지. 어떤 질문이 하나 나와? 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동안의 시스템은 뭐였어? 그동안의 방식은? 현대사회에서예요. 현대사회의 방식,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늘 인류의 방식은 맞춰서 살아야 돼. 맞춰서 살아. 음, 아, 뭐 과거에 나보고, 야, 네가 노력해서 나무 빨리 올라타야 돼. 네가 노력해서 돌 세게 던져야 돼. 이렇게 되고,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라고 개인의 잘못을 돌렸다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학급 안에서,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똑바로 안 하니?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니? 라고 누구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돌리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도달하지 못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 즉,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분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서 가야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 보고 뒤처진 사람들 보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다. 너희들이 잘 못 사는 것, 너희들이 탈락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구조가 지금의 구조란 말이야. 과거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균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지. 과연 그게 공정하냐? 그리고 과연 그게 그들의 탓이냐? 이러면서 그럼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음, 왜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어? 애당초 얘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얘들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뭐 공부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뭐야 시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왜 거북이 보고 들판에서 경주를 하라고 그러냐. 거북이가 바다에서 음, 헤엄쳤으면 잘했을 텐데 왜 들판에서 경주시키면서 거북이 보고 느리다고 욕하느냐 라는 게 지금 이 책이잖아. 네. 이세계가 한 그런 말이잖아. 아까 예주가 말했던 게 단락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안이 뭐냐? 어,
그런, 그래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잖아. 아까도 예주도 잠깐 얘기했고. 각자 갖고 있는 뭐가 다르다고 했어? 끼가 다르다. 아니야. 능력이 다르다고 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살릴 수 있는 다른 그렇지. 것을, 각자의 끼를 살리면 되잖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좀 다양해졌잖아. 지금 현재는 아이돌로 성공할 수 있잖아. 예. 스포츠스타로 성공할 수 있잖아. 뭐 공부할 수 있잖아. 뭐 아니면 유튜버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른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서 이게 하나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가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자, 실패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꼭 굳이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해서 대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잖아. 그 누구야? 요즘에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혹시 봤어? 뭐? 예, 예. 어, 제일 스타 중에 한 명이 누구 기억나? 누구 사격? 파리올림픽 사격 선생님 모르겠고 또 양궁. 양궁 또 메달 못 땄는데 아주 스타 된 사람 하나 있잖아. 메달은 못 땄지만 지금 다른 건 다 메달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메달 못 땄는데 완전 스타 아닌가? 누구지? 탁구 선수 탁, 탁구 선수? 탁구 메달 땄지 않나요? 못 땄지. 아, 못 땄어요? 그 여자 단식 말이야. 아, 그 선수 이름이 그 뭐였는데 뭐 삐약이? 신유빈 선수. 아 신유빈 선수.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신유빈 선수가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나왔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그 선수가 고등학교를 저기 안 갔다는 거지. 알아? 아, 그래, 저 몰랐어요.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바로 실업된 것 같대.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스포츠 선수들의 학업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고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에 또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도 안 가고 뭐 실업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그런 길들이 있는 거잖아. 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길들을 다양하게 해줘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한 줄 세우기보다 여러 줄 세우기가 더 효과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자,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줄을 할 어, 것인가. 근데 그리고 어떤 줄을, 어, 그 줄이 과연 무한대냐는 얘기. 사실은 한 줄보다는 다섯 줄이 나아. 근데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어떤 문제 생겨? 아니, 또 어떤 문제 남아있어. 어떤 문제 생기니까 어떤 문제 남아있어. 자, 한 줄에서 다섯 줄 늘어났어. 그 다섯 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그렇지. 한 줄에서는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패배자였다는 말이야. 1등이 하나잖아. 근데 이제는 이 한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가서 1등 하면 돼. 라고 해서 다섯 줄에서 1등이 다섯 명이 나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여전히 95명은 뭐라는 거야? 1등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줄이 많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할 걸 요구받냐면 잘해야 된다는 걸 요구받아. 잘. 뛰어날 걸 요구받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담론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으면 안 되냐는 얘기. 왜 꼭 잘해야 되냐는 얘기. 왜 꼭 1등 해야 되냐는 얘기. 1등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해, 주? 그런 논의를. 저는, 음.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 억울하지 않아요, 죠 그러면?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난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했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그냥 있을 거야.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줘.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두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하나는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냐?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반론. 또 하나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대가가 그 몫을 줘야 되는데 그 몫을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면 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냐. 라는 그런 반대 논리를 제시하거든. 지금 쌤이 말이 이해는 가? 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 갖는 거를 정당화하는 거야. 너희들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조금 가질 자격이 없어. 난 열심히 하고 난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많은 걸 가질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1인 독식이었다면 이제는 1인 독식이 아니라 유튜버 스타도 스포츠 스타도 아이돌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야 되게 다양화됐어. 근데 그 혼자 먹던 걸 다섯이 먹는 거야. 근데 나머지 99명에게는 너희들은 뭐해?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빠져야. 근데 그냥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은 응? 그냥 사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도 몫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 몫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 사람이 가졌다 또는 다섯 사람이 가졌던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리고 한 사람이 가졌다 다섯 사람이 가졌다 그 다섯 사람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뭐야 용인할 거야 이거지. 그걸 받아들일 거야 이거지. 그리고 예주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이나 다섯 사람의 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주야? 저는, 어. 95명이 낄 것 같아? 아니, 어. 그, 아니, 응, 그러니까 모두가 응,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응. 그런 사회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야. 네가 그 두 가지 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모두가 열심히 안 하지 않았을 때 이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나? 그다 이 사회 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예주가 뭐라고 대답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답을 해야 돼.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 찾아보라. 음,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사람들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아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받는,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 아까 예주가 말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더 상대적으로 더 낫다. 그러니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는 100점이어야 된다는 거야. 100점이 아니니, 이 질문에 대답 못하니 100점이 아니니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 100점은 아니다. 근데 기존의 시스템은 30점이다. 근데 이거는 60점은 된다. 그러니 3점짜리보다 60점짜리 시스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지.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네, 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음, 제목의 호흡이 어, 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후를 제목이 왜 후를일까? 책 내용에 그 아, 후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지 않아?
훌훌 뭐 그래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음. 후루라는 모르겠어요. 말이 언제 써? 자, 후루를 넣어서 한번 짧은 글짓기를 해. 후를. 깃털이 훌훌 날아간다. 그치. 그럼 후루는 뭐야? 깃털이 후를 날아간다. 후루를. 이, 이태요. 응?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날아가는. 날아가는. 가볍게. 예. 어. 후를 털어버려. 라는 말을 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후를 털어버려. 아니면 후를 날아올라라. 후를 떠나가라. 이런 표현을 써요. 제목이 왜 후르인지 이해가지 않아? 왜 제목이 후르지? 이거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예주가 어렵게만 받아서 선생님이 오히려 당황스럽네. 이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오한 의미가 있는 아, 게 아니야. 그래요?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주인공. 음. 이게 지금 1인칭 시점에 쓰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네. 이 웃으며 생각했다. 1인칭. 이 나가 누구냐고. 유리. 유리잖아, 유리. 유리가 후루리라는 표현이 있지. 네. 유리에게 후루를. 유리에게 훌, 음, 어, 그 초반에 집을, 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커서 음. 대학을 가면 이제 훌 털어버리고 나가버리겠다. 그래, 그거야, 그냥. 왜요? 그거잖아. 그 쌤, 그래서 그냥 후를 떠나고 싶었던 거지. 어?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쨌든 유리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잖아. 유리는 어떤 네. 상황인 거야? 처음에만. 나중에 그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처음 앞부분만 보면 유리였던 그 주어진 조건이 뭐야? 유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태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태인 거지. 입양된,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거죠. 피는 안 맺지만 할아버지랑. 어. 그 되게 특이해.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사실은 소설가들이, 이 뭐야, 먹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황의 특성, 현재의 어떤 보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특이한 케이스? 이런 거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렇게 유발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 설정 자체. 그래서 그냥 입양된 아이면 입양된 아이지. 아니면 그냥 조선 가정이 아니면 조선 가정이 아이인 거지. 또 여기는 보면은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부모가 없어. 그래서 그 가정에 할아버지랑 살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이해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야. 드문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풀을 떠나는 게 목표인 거지. 왜? 이 집에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아서. 이 집에 정을 붙이고 싶지 않은 거지. 이유는 음, 이 집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 엄마도, 그러니까 입양을 했던 엄마도 음, 없고, 할아버지도 나에게 잘 해주지 않고. 그렇지. 지금 말한 대로 아니 나를 입양했다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데 어렸을 때 보고 떨어져서 거의 그 왕래가 없는 거잖아.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도 희미한 거야. 게다가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함께 사는데 이 할아버지도 되게 특이해서 그냥 생활비만 주는 거잖아.
그리고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이른바 법적인 성년,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면 이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 당당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족이라고 있는데 그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족애를 동반하지 않은 거예요. 수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물론 이 가족이 뭐 자기에게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상태가. 다만 네. 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덕꾸러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좀 치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예주는 어때? 그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당장 필요는 없어. 물건인데. 네. 그런데도 그걸 갖고 있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필요 없으면 당장 없애버리는 스타일이야?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래. 단호하구나. 선생님은 내가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뭐야, 뭐 쌓이고 정리가 안 돼서 맨날 욕먹어. 어? 뭐 책이고 뭐고 다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필요는 없는데, 근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가족에 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건이 맞으면 풀을 떠나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자, 그냥 그런 얘기면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없겠지. 근데 거기에 어떤 변수가 등장해? 연우. 어, 연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 주인공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변해? 어, 연우를 시작해서 가족애가 생기고, 그렇지. 연우를 시작해서 가족애가 생겨. 근데 가족애가 생기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 연우의 입양한 엄마에 대해서 그 전에 마음을 보죠. 음, 처음의 마음, 네. 입양한 그 엄마에 그 대한 전에는 처음의 마음은 미웠죠. 그렇지 미웠지. 이해 불가. 어, 이럴 거면 날 도대체 왜 입양을 한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이해 불가했던 거죠. 그러다가 끝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커다랗게. 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것만 이해하게 된 그, 이유. 음. 세윤이가 알려준 영상, 세윤이가 알려준 영상. 즉 자신의 과거의 비밀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컸지. 그 과거의 비밀이 뭐야? 그 엄마네랑, 입양한 엄마네랑 원래 유리네랑 응, 사고가 일어나서 응,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유리랑 엄마만 남은 거. 그렇지. 그걸 입양을 하는 거지. 어, 그러면서, 근데, 사실 더 좋은 결말은 어떤 결말이어야 돼? 만약에 그 사건 그 자체만 봤을 때 더 좋은 결말이었다라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결말이 나는 거야? 엄마가 계속 잘 유리를 키웠으면, 엄마가 그 유리를 잘 키웠더라면, 야,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시험을 이겨낸, 고난을 이겨낸, 어? 뭐 그런 감동 스토리가 됐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 엄마가, 어, 엄마가 집을 나간 거. 그 엄마는 왜 이 애를 입양한 걸까? 그리고 그 애를 입양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 상황에 대해서? 음, 저는 그 입양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 좋았다. 왜? 음, 그래도 이 엄마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처음에 입양했을 때는 그래도 키우려는 의지도 있었고, 음, 중간에서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음. 좋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맞지.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딴지를 거는 사람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엄마가 유리를 유리라는 존재로 봤을까? 아니면 아, 자기가 잃어버린, 죽은 자기 자식의 대체품, 대체 인물로서 필요했던 거.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일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자식의 빈자리를 메꿔 놓으려고 한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이 엄마가 자기 아이와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가해자 사실 유리 부모님이 가해자잖아. 가해자에 대한 진정한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수반됐으면 그나마 지금 예주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지. 이 엄마가 자기가 겪는 그 슬픔, 혼돈, 상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야.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성급하게 이 아이를 받아들인 거죠. 음,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상한 어떤 그런 이상이 아니라 어떤 좀 엇나가게 된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엄마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또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음,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음? 남편과 아이가 이렇게 사고로 죽는 자기만 살아남는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뭐 술을 먹든 뭐를 하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았으니, 살았으면 잘 살라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응. 우리가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갖는 거야. 내가 그때 차라리 함께 죽을 거야. 나만 살아남아서. 내가 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게, 어? 다 이게 너무 죄스러운 거야. 특히 뭐, 여러 가지로 자식을 잃은 부모 같은 경우, 뭐, 선생님도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 자식을 그 가슴에 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순간이 다, 어? 너무 그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야. 내가, 그리고 막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어떻게 자식을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을 잃었는데 밥이 넘어가는? 라는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내가 슬퍼. 그 슬프니까 내 삶이 망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슬프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잘 살아. 그럼 난 자식을 잃는 게 슬프지 않은 게 돼버린 거야. 그럼 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거든.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야 되냐? 아니면 아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냐? 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도 역시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을 100%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주가 보게 되면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음 그렇지 살았는데, 음, 뭐,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그 슬픔을 견뎌내려고 음, 이제 평소대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음, 비난을 하는 거는 너무 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큰 문제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태도들이 더 문제가 되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야 연우를 키우는 연우를 돌보는 음, 왜 연우를 돌보는 게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 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까? 그 육아의 힘듦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지. 육아의 힘듦을 경험하게 되면서라는 부분들도 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른바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지금까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동안의 이 누리에게 가족은 있으나 마나 그냥 그 허울, 겉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우와의 관계 맺기, 이를 통해서 연우를 돌봐준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들이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연우가 계기가 되어서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관계망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이 허울뿐인 그런 가족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가족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룰이 어떻게 돼? 음, 음, 후룰이 그, 결과적으로 후룰 사그라들죠.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과했다. 예, 근데 반면에 후를 한 풍년이지. 푸념, 뭐라고? 푸념이 된다고요? 후념? 후념이 됐다고? 예? 후념하게 됐다고?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후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후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를 이루어졌다고. 즉, 그 공간에서 독립해서 과거와의 이별을 후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연우란 존재와 가족이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그 독립적으로 후를 떠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멈춘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제목이 후를 아니게 된 거야. 근데 왜 쌤은 후를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그 마음의 짐이 좀 덜어져서. 그렇지. 마음의 지 자기 안에 그 과거의 어떤 그 관계 결핍이라던가 이런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라는 관계라는 걸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거에 외롭고 이랬던 자신에서 후를 벗어난 거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목이 후를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건 그냥 선생님의 해석이야. 네. 그리고 예준 또 예준 나름대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해석이 얼마나 그럴듯하느냐,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큰 축 한 축이야. 자, 그다음에 이 책 전체에서 또 다른 축은 뭐야? 지금 할아버지, 연우, 엄마, 유리, 이런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게 한 축이잖아. 또 다른 한 축은 이 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 어, 세윤이, 그렇지. 친구들. 자, 친구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음, 유리가 즐길 수 있는 음, 그래서 주봉이하고 누구였지? 미인가? 미희, 예. 아,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유리가 그나마 그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숨구멍. 사실 유리가 가족 관계나 이런 거나 보면은 유리는 숨밖에 살 수 없지. 근데 유리가 숨구멍이 되는 것들은 바로 주봉이나 미 같은 어떤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리가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건 아닌 건가 아니었나 라는 부분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음, 물론 뭐 예주가 이런 그 꽉 막힌 그런 현실을 안 살아야지. 그런 현실이 닥치지 않아야지. 그래서 숨구멍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유롭게 숨 쉬면 숨구멍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 막막한 어떤 그런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주의 손을 잡아주는, 예주의 숨구멍이 되어주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야 살지. 그래서 또는 반대로 예주가 누군가의 숨구멍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점에 있어. 그 숨구멍이라는 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다른 뭔가가 숨구멍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숨구멍이야. 음악이. 자기 어떤 그 일상의 어떤 그런 힘든 어떤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음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춤추는 거. 춤추는 거가 그 사람의 유일한 숨구멍. 그때 자기가 존재감,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어. 예주도 그런 숨구멍이 있어? 아니면 숨구멍이 필요치 않는 삶을 살고 있어? 저는 필요치 않은 삶인 것 같아요. 가장 자신의 행복한,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삶인 거지, 사실. 그런 부분이었어. 어. 특히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누가 등장해? 세윤이, 세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세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 세윤이라는 인물이 갖는 그 의미는 뭐야, 이 책에서? 주, 주인공 이, 유리와 봤을 때, 입양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일단, 해야 되나? 그치,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뭐라고 했더라고요. 타산지석이라는 말 알아? 아니요. 한자성어 타산지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 그 말은 이렇게 그 다른 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음, 타산지석이라는 말하고 좀 뉘앙스가 달라. 왜냐면 타산지석은 보통 이제 저봐. 저러면 뭐야,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들었어. 부정적인 걸 보고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라는 말, 한자성어를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에서 보면 타산지석, 반면교사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뭐라 해야 되나, 거울?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윤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쨌든 뭐 하게 되는 거야? 비춰보게 되는 거야. 비춰보게. 그러면서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야. 아, 흰색이 흰 바탕에 있어. 그럼 그 흰색인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근데 흰색이 검은색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흰색이라는 것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요 유리가 세윤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런 인물로서 어떤 설명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하나 더 나오지. 여기 아, 그 서인님? 선생님이 나오는데 선생님 얘기는 뭐라고 봐야 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줘? 음, 그래도 그 유리한테 삶의 지혜? 음, 이 유리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게 한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근데 왜 그 선생님하고 유리 사이가 이렇게 뭐야? 내포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 요인은 뭐라고 봐? 음, 그 서인님의 소문을, 보통 그런 소문이 있는 선생님이면 좀 이렇게 에, 그, 그 뭐라고 그러지? 장벽이 되지 않아? 만약에 예주가 음, 그런 소문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야. 가까워지기, 가까워질까? 예주야? 저도 그 소문을 듣고는 안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근데 그 어쩌다 그 어,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럴 때는 의외로 또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진실이 아닐 거다. 라는 얘기를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미.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건가라는 부분 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 다만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겪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다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온갖 고비를 만나며 살아. 어때? 예주가 보기에 쌤이 어떤 것 같아?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느낌상. 서인님이요? 어, 어디 예주가 서인님 살아보는 거보다. 순탄 아닌가 뭐지 험난한 삶을 산 것 같아 보이진 않으셔요. 그렇지. 보이지 않으셔요. 나또 보인다는 줄 알았어. 쌤 생각해도 그냥, 쌤은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산 것 같아. 다, 음, 슬렁슬렁이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행히 막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 그냥 쌤이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일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는 편이야. 근데 물론 쌤 주변에서 보면은 쌤의 삶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서울교대를 나왔으면 당연히 초등학교 쌤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쌤도 안 하고 있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야 다른 선택 뜻밖의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이해 못할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남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도 이 유리가 더 그 선생님을 오히려 그것들이 부정적인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본 자락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과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음, 이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친절함 덕분에 그, 이 유리가 그 뭐라고 했으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어른,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어른, 이런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주도 살아가면서 그런 어른을 갖는다. 그게 부모님이 좋고 뭐 학교 쌤이 좋고 어쨌든 주변에 어떤 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쌤 음, 교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고등학교 교회 선생님 덕분에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 의지해 가면 그뭐 선생님한테 속내도 터놓고 또 많은 그 인생의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스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건 아니고 어 교회 선생님 교회 그 아니 목사님 이 선생님이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게 뭐 모르겠어. 그게 운명처럼 그냥 이렇게 오는 건지 선물처럼 오는 건지 아니면 예주가 막 나도 그런 어른을 찾을 거야 라고 막 애써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존재가 있었으면 그러면 어쨌든 또 예주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른바 안전망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훌이라는 작품 전체적으로 어땠어? 간만에 음. 읽으면서 숙제로 읽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책이었어요. 왜? 그럼 그동안은 숙제로 막 어거지 받았어? 대- 뭐, 보통 저희가 읽는 게 문학 비율보다 비문학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비문학 읽을 때는 아, 좀 그냥 책장을 넘기는 느낌이었다. 아, 그리고 뭐 술래주택 이런 거 읽을 때도 음. 이 훌만큼 재밌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읽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훌을 책이 네 정서에 맞아? 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 맞아. 쌤도 사실 이 훌을 책을 뭐라 해야 되나 가볍게 읽어야 되나 가볍게 읽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 해야 되나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음, 너무 밋밋하다 좀 잔잔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게 밋밋한 얘기는 아니거든 에, 그런데도 되게 그 밋밋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들은 아마 이 작가였던 그 문체 글을 풀어놨던 그런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덕분 아닌가 이런 것들 탓 아닌가라고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다음 주에는 네, 글쓰기네. 이 후를 가지고 독서 감상 한번 쓰겠습니다. 오랜만 네. 독서 감상 한번 왜 자신 있어서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독서 감상문 쓰도록 하겠고, 독서 감상문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래서, 쌤, 그냥 쌤이 하나 예를 들어준 거고,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또 예주가 또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예주에게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되고 아니면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숨구멍 뭐 이런 걸 붙잡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어쨌든 예주가 먼저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건가 아까 뭐 예주가 그것도 괜찮지 편안함을 주는 책 그래서 이 편안함에 관해 음, 왜 이 책이 편안함을 주었는 건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분석해 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소설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주가 먼저 소설이라는 책에 관해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을 정해서 그걸 중심으로 예주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또 예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가지고 독서한 장면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은 여전히 덥습니다. 집은 네, 에어컨은 잘 나와? 네, 어, 그래. 일단 시원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